김경환 하나금융투자신흥국 주식 파트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저랑도 뵈는 것 같고 우리 매니지스트님이랑도 네. 이제 건너의 친분과 함께 덕담도 좀 네네. 나누셨던 것 같고요. 네네네. 네, 그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뭐 요새 뭐 전망 시즌이라서 그렇죠. 중국이 뭐 악재도 많고 호재도 많아서 음. 열심히 뭐 돌아다니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보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중국 변화도 좀 있고. 네, 올해 뭐 누적된 것도 많고 어. 8월 달에 뭐 전력난도 있었고 9월에 그쵸. 헝다 이슈도 있었고 음. 또 뭐 부양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조금 관심도 많아지시고 또 뭐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도 또 탑다운 이슈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네.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도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가상화폐 왜요? 그러니까 뭐 이제 중국 쪽에서 악재들이 좀 나오니까 맞아. 정책도 좀 영향이 있고 하니까 네. 이제 기업들 보시는 것보다도 그런 악재에 조금 이제 중국 쪽 악재도 좀 민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제 자료 같은 거 좀 많이 퍼가시고 관심들이 좀 그렇구나. 있으신 것 같아요. 꼭 제가 그것만이 옮긴 아니라. 회사에서도 김경환 연구원 자료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오늘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 좋네요, 저희. 네, 진짜로. 제가 뭐 워낙 네네. 아니, 텔레그램 채널이 워낙 지금 아. 업데이트가 계속 제일 잘 되는 채널 중에 하나예요. 김경환 연구원이 하시는 귀찮게 채널.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그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파트장님을 저희가 또 이렇게 모시게 빡빡 돼서 빼곡하게 이렇게 차여진 알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내년에 이제 저희가 전망 내고 최근에 이제 이슈부터 먼저 업데이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중국에 몇 가지 답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자료를 최근에 업데이트했고 헝다 얘기부터 좀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네. 자료를 조금 제가 띄워놨는데 보시는 그림은 이제 중국의 부동산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디벨로퍼라는 헝다 같은 디벨로퍼들 대상으로 나가는 공급자 쪽의 대출이 초록색 선이고 모기지 대출, 그러니까 수요자 쪽에서 이제 개인들 뭐 담보 대출 같은 것들이죠. 그런 대출이 17년 고점부터 이제 최근까지 빠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고개를 이렇게 살짝 10월 달에 들었습니다. 11월 달 데이터까지도 이제 반등했다고 또 인민은행이 친절하게 지금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헝다 이슈를 얘기를 하려면 어떤 그 여러 가지 퍼즐들을 막 이렇게 어떤 뉴스로 접하시는 것보다는 본질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과연 중국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헝다라는 애의 간판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걔가 파산함으로써 예전에 뭐 2008년에 서프라임 사태 같은 게 나오거나 뭐 빚이 2조 RMB라고 하니까 중국 GDP가 100조인데 거의 뭐 360조 원이 넘는 돈의 어떤 빚이 있다 보니까 관련 충격이 큰 거 아니냐 이제 우려들이 있으신 건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본질적으로 헝다 이슈는 헝다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위험한 게 아니라 헝다는 결과물이고 지난 여기 대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동안 대출을 줄이고 규제를 계속적으로 한 산물이 헝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조건 중국은 당이 중요해, 뭐 공산당 정부가 중요해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만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부동산이라는 리스크가 본인들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시스템을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리스크라는 걸 미국에서 너무 잘 봤기 때문에 그 바람을 4년, 5년째 슬슬 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빼고 있는 증거로 지금 제가 대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유관상으로도 계속 뭐 17년부터 해서 계속 빠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대출을 한때 30%씩 연간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10%대까지 떨어졌고 헝다 같은 디벨로퍼들이 받는 초록색 선을 보시면은 최근에 마이너스까지 갔죠. 그래서 대출 증가율 자체가 상당히 큰 폭 줄어들었고, 최종적으로 비틀비틀 거리던 디벨로퍼 입장에서 직격탄이 들어온 거는 작년 8월 달에 그 부채 비율이나 현금성 자산의 비율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되는 이제 일종의 신호등 같은 거 경고제도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대출 회수까지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헝다 같은 업체들은 죽어났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팬데믹 전에 저도 분기마다 중국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이었었는데 갈 때마다 현지 애널들이나 매니저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헝다 그룹은 그쪽에서도 일종의 조금 약간 방만한 경영을 하고 덩치만 크고 문제가 많았다라고 항상 얘기했던 기업이고 부동산 브랜드로 보더라도 상당히 조금 어려워지고 있었던 그런 좀 실속이 없었던 기업이었죠. 그래서 네. 아무튼 헝다의 본질은 규제로 인한 후폭풍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중국 정부가 좀 마음을 최근에 바꿔서
헝다에 대해서 일종의 사실상 직접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개입을 했다는 의미는 얘가 쓰러짐으로써 금융권이나 채권 시장에 주는 충격,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라고 저희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다른 애들까지도 다 같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먼저 막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본연의 이제 2조 RMB에 달하는 부채 중에서 3분의 2가 이제 일종의 매입 채무 형태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저도 중국에 아는 친구분이 자기가 지금 잔금 대출까지 다 치르고 헝다 브랜드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인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대요. 공사가 멈췄답니다. 한 80%까지 완공이 됐는데도 공사 중단된 프로젝트가 수백 개가 지금 전국에 있기 때문에 미분양 사태로 인한 하청업체들이나 가게가 다 같이 이제 충격을 받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먼저 해결하려고 최근에 소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 보셨으면 최근 이틀 전에 헝다가 최종적으로 못 갚겠다라고 달러채를 못 갚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면담을 해서 인민은행과 광동성 정부 이런 애들이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저희가 텔레그램 업데이트 했습니다만, 헝다 리스크 해소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위원장을 그 쉬자인 그 회장 본인을 위원장으로 일단 해놨어요. 근데 저는 그건 허수아비로 보고, 당국이 이미 지방 정부를 종용시켜서 개입을 시켰고, 그 위원회의 면면을 보면은 이미 배드뱅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다그룹이라고 해서 중국의 4대 배드뱅크가 있고요. 옛날에 은행들 부채 조절할 때 이제 했던 AMC라고 얘기하는 자산관리공사들이 있는데, 신다의 이제 부총재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증권사의 이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최고 책임자들, 이제 지방 정부가 이거를 이제 해체하고 일종의 자산 유동화를 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찢어가서 기존 건설사들에게 이양할지를 이미 고민이 들어갔다는 거고, 일종의 허수아비처럼 이제 CEO가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일단 다른 데로 전염되는 거는 차단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걱정했던 얘가 죽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채권 시장이나 금융권 충격은 당연히 이 키를 갖고 있는 중국 정부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목격하시는 일들이 당연히 최악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려가는 업황이 바뀌려면 대출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상 이미 10월 달과 아직 나오지도 않은 중국의 11월 데이터를 어제 중국에서 이제 뉴스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대출도 2달 연속 반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가 꺾이면 지금 중국의 건설 경기나 주택 거래나 가격 신호들이 8월부터 지금 떨어지는 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0월 이후에 중국 우리나라 이제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애들 주가가 많이 안 좋았던 것도 중국 쪽 부동산 수요에 대한 우려들이 전 있었다고 보는데, 내년 1분기 정도면 건설이나 중국의 부동산 경기도 받아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아예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 중국 정부가 이 180도로 규제를 완화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바람을 빼고 싶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 차단시켜서 신재생 제조업 테크 쪽으로 돈 가게 하는 게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 차트에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건 좀 과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2년 만에 돌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가게가 돈이 없어서 수요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문제라면 리먼 사태급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지만, 공급자를 소위 말해 조지듯이 혹은 굉장히 괴롭혀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 키를 가진 중국 정부가 최소 내년에는 정책을 조금 돌리겠다고 선언을 좀 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후행적인 걸 보고 계신 거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더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좀 신중한 낙관을 가지면서 이거로 인한 노이즈가 출렁이게 하면 지금 많이 빠진 홍콩이나 본토 증시를 사시고 중국 관련 시클리컬들도,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도 좀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타진하실 필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거는 헝다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질서 있는 디폴트 수순에 들어간 걸로 보이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지금 중국 정부가 컨트롤 하겠다. 뭐 어차피 니네 망한 거니까 어떻게든 크게 번지지 않도록만 막아놓겠다. 혹시 이걸 막아놓겠다고 했는데 못 막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 가능성 당연히 있죠. 중국 정부가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항상 올해도 보시면 반독점 규제라든지 주가의 반응들을 보시면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고집대로 갔다가 생긴 부작용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20년 동안 중국에 대한 어떤 과열이나 은행에 대한 우려나 부채에 대한 우려는 거의 제가 업계 들어온 15년 동안 계속 부채 문제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터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2000년대 초에 은행 관련된 그 구조조정을 한번 경험했고, 지금 장차관급들을 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그 어떤
최고 수뇌부들이 대부분은 은행 쪽에 이런 부채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는 조금 탁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부동산은 물론 시장이 걸려 있는 거니까 다른 얘기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계속 걱정들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계속 올라왔듯이 중국도 아직 도시화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수요 쪽에서 작동 안 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공급자 쪽에 대한 규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물론 뭐 내년에도 노이즈 분명히 많을 겁니다. 내년에 뭐 2분기쯤에 달러채 만기 엄청 몰리면 헝다보다는 훨씬 작은 잔챙이 기업들이지만 상당히 많이 망한다고 할 텐데, 중국 네. 정부가 원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노이즈하고 괜찮다 사이에서 걱정들을 하실 텐데, 언론을 보시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 드린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서 방향을 튼 대출이라든지 주택 거래가 올라오는 것들을 보시면 그거는 핵심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도 통제가 되는지는 계속 모니터링 체크를 해줘야 해줄 거고. 되겠죠. 언론을 보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로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대한 뭐 네. 겸손하게 많이 업데이트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지준율 인하를 해서 이제 호재 쪽 얘기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내년 네. 경기하고도 연결이 되니까요. 그 최근에 인민은행이 되게 폐쇄적인 조직이잖아요. 뭐 중국 정부는 원래 정책을 쓰게 되면 항상 그냥 뚝 발표 그냥 저녁에 해버리고, 저희 같이 막 금요일날 좀 쉬고 싶은데 금요일날 밤에 뭐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인민은행이 최근에 3분기 통화정책 시행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고, 얘네들이 이제 한자를 좀 쓰다 보니까 함축적인 뜻글자가 많고 사자성어처럼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애널들은 일부 단어가 몇 번 나온지까지도 시행 보고서 같은 걸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널들이. 근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단어가 좀 삭제된 걸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지준율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시행 보고서에 이제 항상 최근 2년 동안 썼던 단어, 한 길게 보면 3년 동안 거의 썼던 단어가 대수만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통에다가 물을 대규모로 붓는 양적 완화를 뜻하는 한자를 항상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겠다는 표현, 대수만관을 지향한다는 표현과 통화 공급의 수문을 잠그겠다라는 두 가지 표현을 2008년 1분기부터 시행보고서 분기마다 항상 두 단어 중에 하나 이상은 들어갔던 그 보고서였었는데, 최근에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삭제가 된 게 작년 1분기, 2분기에 아시는 팬데믹 때 삭제를 해서 양적 완화를 해서 1년 동안 대규모 유동성과 나름대로 통화량과 이제 대출들이 11월 달까지 반등을 하는 계기가 됐고, 이번 3분기 시행 보고서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제했던 의미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삭제가 되면 관치금융이고 정부가 주도해서 대출 총량을 너무 세게 관리하는 나라다 보니까 1분기 안에 유동성과 대출 증가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뭐 크레딧 인플런스나 중국의 어떤 대출 데이터 자체가 상품 가격 시장이나 국내 코스피하고도 후행적으로 연동이 되다 보니까 선행지표로 많이 보시는데요. 대출이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준율 인하 조치도 일종의 금상첨화의 조치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이제 글자 말고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중국의 M2 통화량이 에메랄드 색깔 이제 선이고, 점이 찍힌 회색 선이 사회 융자 총액이라고 지네가 만든 일종의 통화량에다가 주식과 채권 같은 거를 다 같이 집어넣어서 전사회 융자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것도 증가율로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10월에 바닥 확인을 했고, 이게 언제부터 떨어졌냐면 작년 11월부터 떨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 계속 뭐 엄청나게 늘리고 있을 때 얘는 반대로 한 7, 8개월 먼저 허리줄을 돌려 맸던 거죠. 뭐 금리는 인상하지 않았지만 대출을 옥죄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 데이터가 바닥을 찍었고, 앞서 보여드린 그 인민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를 지향하겠다는 단어를 삭제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12월 그리고 내년 4월 정도까지 한 5개월, 6개월 정도는 경험상 통화량이나 대출 증가율이 반등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나 중국 증시는 중국이 대출 증가율이 늘어날 때는 크게 나빴던 적은 없고요. 반대로 이 데이터가 내려갔을 때는 어려웠던 경험을 저는 계속 목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10월부터 바닥 찍고 심지어 대출은 11월, 10월부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데이터 유심히 보시면 보통 후행해서 주가라는 것들이나 당연히 경기도 반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냐면 3분기 기준 중국 성장률이 전년비 4.9%로 5% 이제 하한선을 보통 보는 것들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는 연간으로야 올해 성장률 8% 나오겠지만 아마도 분기 성장률로 봤을 때 5% 깨졌기 때문에 이제 4분기부터 정책을 좀 돌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대출이 반등을 했고
재정 정책도 총알을 지금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 얘기는 내년 상반기에 좀 이 조기 집행하겠다. 인프라 투자라든지 정보 소비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책이 전환이 되면 일반적으로 중국 경기는 바닥 확인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떨어지는 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4분기까지도 성장률이 아마 3%가 나올 건데 아마 뭐 이제 대서특필이 되겠죠. 뭐 중국 뭐 90년 이후 최저 성장률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제 난리 나겠죠. 하지만 상품 가격은 이미 10월에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는 성장률도 후행적인 거고 1분기 정도가 내년 분기의 저점이기 때문에 성장률 저점이 잡히는 시기에 대출은 계속 풀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에 대한 공포가 있을 때마다 계속 매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모멘텀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경제 지표들이 나왔을 때 시장의 예측과 하회했던 것들을 이제 잘 보고 이제 저희 위원님도 잘 아시는 이 데이터가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신흥국은 지금 계속 횡보 중인데 중국과 미국은 계속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것들이 시장을 계속 상회하고 있고 지표들이 점점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라오는 각도야 뭐 V자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중국이 사실 돈이 9월 달까지 너무너무 돈을 안 풀었고 재정을 안 썼고 산업 규제는 너무너무 세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미 보시는 것들이 경기가 지금 반영해서 내려가는 중이지만 주가는 어차피 선반영은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를 바라봤을 때는 중국 관련 소비재든 중국 증시든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든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저희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망을 할 때 중국이 내년에 부양 쪽으로 좀 돌아섰으면 희망도 섞였고 실제로 이제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클루도 있는데 걱정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PPI 지표를 포함해서 물가 지표를 보면 쟤들이 부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다른 걸 지금 제껴놓고 보니까 지금 미국은 긴축한다고 그러고 기댈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중국을 그냥 괜히 의존적으로 기대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막연한 이런 그 두 가지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국내 증시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미국도 아니고 또 중국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라고 보고 상당히 뭐 EPS 부분은 그래도 여전히 중국이 설명하는 부분이 많을 걸로 봅니다.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유동성과 멀티플과 여러 가지는 전 세계 주도주기도 하고 전 세계 은행인 페드나 이런 걸 당연히 봐야 되니까 지금 정책이 테이퍼링을 하고 꺾이는 거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게 맞고요. 근데 2차적으로 시장을 항상 하단을 받쳐줬던 요인이 저는 중국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하방을 받쳐주는 거는 부양책은 매년 저희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항상 시장과의 어떤 기대감의 격차도 있고 미묘하게 제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해도 시장은 항상 완화를 기대했는데 실망은 좀 오래됐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올해는 중국이 본인들이 좀 너무 일종의 좀 잡법 같은 본인들은 다른 사이클 잡고 갈 것 같이 얘기를 하고 본인들의 지금 정치도 그렇듯 사회적인 변화도 그렇듯 경제 정책도 사이클을 넘는 과주기 조절이라는 이런 단어를 자꾸 써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사이클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과했다는 거죠. 1년 동안 사실상 과거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거의 과거에 한 100 정도는 해줬다는 부분에서 절반도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시장은 아마 골이 깊은 상태까지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체감적으로는 기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저는 그 완화되는 부분의 어떤 효과들이나 실제적인 것들이 꽤 클 수 있다. 그 간극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꾹 눌러놓은 게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섹터든 어떤 지수든 간에 탄력적으로 좀 반영하는 시점이 내년 춘절 전후, 구정 전후로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내년 한 4월 정도까지는 대출 데이터가 저는 거의 뭐 높은 확률로 이제 반등하다 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중국 정부의 마음이 또 달려 있겠죠. 우리는 또 다시 무리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가랭이 찢어지게 계속 부양해봤자 미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테니 기축통화국도 아닌 우리는 계속 신흥국에서는 제일 자린고비 같이 갈게. 그리고 우리는 탈탄소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기료 올리고 우린 구조조정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뭐 수술이나 양방식으로 안 가고 계속 한방이나 중의학적으로 갈 거야. 체질 개선이야. 이건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우리는 야당 없고 우린 정치적으로 3년이면 할 수 있으니까 늘공이고 우린 계속 꾸준히 길게 갈 거야. 이렇게 눌러가지고 한달 같은 애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골라내고 네네. 또 눌렀다가 또 골라내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는 최근 팬데믹 이후에 2년 거의 가까이 시간은 누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인 거는 뒤에서도 말씀드려서 결국에 주식은 구조적인 변화에서 생기는 신재생과 테크에서 저는 고르라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네네. 시장이 코스피가 괴로웠던 요인 중에 혹은 하단을 지지를 못해줬던 요인이 중국이니까 네. 그 순환적으로 풀리는 것들은 기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상반기지만 뭐 1분기 정도까지만 보셔도 중국 쪽은 풀리는 쪽으로 호재로 인식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지적하셨지만 물가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잠깐 띄워놓은 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지난 10월 달에 이제 13.5%라는 저도 뭐 커버한 이래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그 생산자 물가가 나왔죠. 근데 저는 중국 생산자 물가는 좀 자신이 있는 게 네. 이게 일단 긴축과 완화를 결정하지 않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공급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물론 수요가 좋아서 이제 올린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외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중국이 세계 공장을 이번에 역할을 하는데 본인들이 탈탄소라든지 공급 제한을 걸고 상당히 에너지 소재들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이미 8, 9월 전에 저희 시장에 화두였던 전력난이 발생하고 중국의 석탄 가격이 정말 폭등을 했던 이슈는 결국에는 호주 분쟁 이런 이슈는 마이너한 거고 실제 메인 원인은 석탄 생산을 못하게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어떻게 보면 함정을 파듯이 이렇게 갔던 거고요. 또 중국은 최근에 이미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품 가격이 정확히 10월 15일 이후로 10월 15일을 고점으로 중국의 CRB 지수라고 얘기하는 그 남아 상품 가격 지수 이런 종합 가격 지수를 보면은 한 22%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연료탄은 아시겠지만 65% 가까이 빠졌습니다. 폭락을 했습니다. 완전히 뭐 규제 개입도 했고 이제 수요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석탄 가격이 중국은 그 원자재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석탄 가격이 빠지면 후행해서 철강, 화학, 비철 이런 가격들이 이미 빠졌고 빠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모레 나오겠네요. 모레 나오는 데이터가 지금 13.5%에서 아마 소폭으로 떨어지고 연말까지 이제 조금씩 떨어지다가 내년에 베이스가 거꾸로 작용하니까 확 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중국 생산자 물가가 미국의 코어 CPI나 핵심 물가나 어떤 생산자 물가를 보통 한 3에서 4개월 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가 자꾸 봐서 그리고 소비국이 아닌 생산국을 저는 중국을 보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를 보는데 그래도 분명한 건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리 체감하는 상당 부분의 인플레이션 압력 중에 세계 공장 역할을 이번에 극대화해서 했던 중국이 출고 가격이 빠지면 그럼 수입 물가들이 국가별로 조금씩 빠지겠죠. 최악을 지나겠죠. 그러면 저는 한 반 정도는 유가 제외하고 중국이 수출해서 만든 부분은 상당히 완화된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 잠깐 드리겠지만 저는 관세도 곧 인하할 걸로 봐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얼마 전에 전화했는데 네. 얼마 전에 둘이 전화했잖아. 전화는 했죠. 좀 전화로 끝난. 안 좋죠. 지금 뭐 보이콧 얘기, 보이콧도 나오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진짜 헤드라인이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뭐 네네네. 올림픽이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그렇죠. 게 선수는 어차피 갈 거고 본인들이 이제 그냥 너희들 인권 문제 있는 국가라는 어떤 그런 견제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저는 지금 관세 그 인하가 발표가 임박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쪽이고요. 실제 그렇게 진행 중이라서 저는 양국의 관세도 내려가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공산품이나 생산자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고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중국이 완화하는 데 있어서 중국 물가는 큰 문제는 아니고 제가 연결해서 그 미중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상상은 아니고 네. 예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11월 16일에 전화를 했고 정상회담을 했지만 실제로 지금 별로 진전이 없는 모습이고 오히려 외교, 대만, 기술 견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루비콘강 건넌 상태에서의 간극을 유지하고 있고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에서 제가 보기엔 주가와 상관없는 약간의 상수 같은 거고 중요한 부분은 안 할 것 같았는데 하는 협력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협력의 증거 중에 시작은 관세 쪽의 협력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부터 미중 간에는 트럼프 때부터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서 현재 양국의 평균 관세율은 트럼프 직전에 2018년 전에 3%대에서 21%대까지 서로 폭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글로벌 공급 충격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서로 자살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10월 달에 미국의 USTR에서 그 대만계 캐서린 타이 대표가 류허 부총리라는 상무 이 경제 쪽의 담당 부총리와 통화를 했죠. 그 내용이 뭐냐면
좀 보여드리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지금 중국은 3,700억 달러 정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종종의 관세가 붙어 있고 평균 21% 정도 2018년부터 부과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90%가 중간재 형태로 이제 부과가 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저희가 좀 지난 얘기지만 트럼프가 1차에서 4차에 걸쳐서 지금 관세를 때려놓은 상태고 작년 1월 달에 트럼프 물러나기 전에 잠깐 무역 합의라는 걸 하고 휴전을 잠깐 하고요. 그래서 미국산 제품을 중국이 사주기로 하고 네. 또 그 중국의 관세에 대해서 3,700억 중에 저희 계산에 대략 2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즉 중국이 아니면 조달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미국 표현으로 표적 관세 배제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작년에 10개월 정도 하고 11월부터 한시로 이제 실효가 돼서 지금 현재 또다시 관세를 지금 막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림을 좀 띄워놓은 건데 표적 관세 배제 대상이 550개 품목이었었고요. 지금 현재 10월 달부터 양국은 조용히 마쿠해서 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옐런이 계속 뭐 청문회 같은 데 나가고 재무장관이 얘기할 때 미국이 관세를 좀 낮추면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걸 다 듣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12월 1일 날 USTR이 미국 기업에게 그동안 실효됐었던 관세 배제에 대해서 너희들의 달라진 생각들을 피드백을 줘라고 했고 실제로 이게 피드백이 이제 마감이 됐을 거고요. 최근에 뭐 테슬라도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관세 좀 배제해달라는 얘기도 자꾸 하고 많은 청원서들이 지금 간 걸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정도나 다음 주 정도면 배제되는 품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예상은 3,700억 중에 20%는 디폴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원래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20%고 저희 생각에는 30에서 한 40%까지도 실제 그 관세 배제되는 품목이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는 중국의 수출 물량이 증대되는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결국에 중국을 거쳐서 유로존 미국으로 가는 중간재를 수출을 많이 하니까 보통 중간재들이 관세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띄워놓은 그림은 막대 그래프의 금액이 크기가 관세가 많이 배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애들인데요. 기계, 화학, 전자, 자동차, 섬유, 우복, 가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나갈 때 배제되면 대만과 한국이 1순위로 수혜라고 저는 판단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양쪽의 공조로 인해서 공산품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진정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실제로 2018년 이후부터 올라가기만 했던 관세율에 대해서 낮추는 시도들이 시행이 되고 실제로 21%대에서 저희 예측에는 13에서 15%까지도 낮출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지금 수출이 좋은데 유지될 수 있는 힘이 좀 될 수도 있고 또 중국 쪽도 역시 그 물량이 좀 증대되거나 위안을 인위적으로 이제 평가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슈로 12월에 약간 이제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변수로 저희는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게 배제 비율이 높다라고 체크를 해놓으신 게 네. 그동안 높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네. 배제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트럼프가 잠깐 한시적으로 10개월 동안 배제했던 품목들이 어떤 게 많았을까? 그러니까 즉 중국산 제품이 없으면은 미국이 못 견디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주로 무역 관세 코드 기준으로 뭐 기계나 화학이나 전자, 1, 2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대부분은 반제품 형태거나 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때 경험상 디폴트로 배제만 돼도 20%고 그것도 뭐 시장에서는 기대보다 뭐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것도 지금 현재보다는 좋아지는 요인이라고 보고 추가로 더 이제 나올 걸로 저는 보는 이유가 올해 미국 쪽의 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오른 부분에 이제 90% 정도를 전가받는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이 약간 갑이 됐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공급망이 더 네네. 원활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조금 더 가격을 전가받았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낮춰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내년 1월 달까지 양국이 뭐 모른 척하면서 무역 쪽에서는 공급망이나 인플레이션 압축을 위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뭐 없던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여기 아직은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네. 그
전망을 하신 거죠.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유를 네, 이제 네, 얘기해 네. 주시면서 네. 진짜 이거 낮추면은 그러니까 좋아지면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뭐 다음번에 나올 때 진짜 이제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진짜로 터치해요. 진짜로 이게 아직 진짜 왜냐면 이거는 전망이잖아요. 되게 알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합리적인 근거를 대시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진짜 만약에 이게 돼서 만약에 코스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한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반도체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대중 수출품 관련해서 섹터들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혹시 같아요. 그것과 관련된 일정이 정해진 게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USTR이 피드백을 12월 1일까지 받는 거기 때문에 12월 1일까지 네, 이미 그거는 받았겠네 그러면. 네, 이미 다 받았고 이제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리하고 있겠네 지금. 그렇죠. 어. 네, 네. 1월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12월 1일까지 12월 1일이 받았고 피드백이었고 실제로 뭐 좀 연장됐다 하더라도 그런 보도는 아직 없고요. 근데 이제 옐런도 최근에 한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관세를 낮춰야 된다. 이게 완전히 모든 걸 설명하진 않겠지만 본인이 보기엔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하죠. 뭐 본인이 워낙 인플레이션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2번이나 10월부터 했고요. 실제로 이제 통화한 내용을 10월 달에는 그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 절차 맞는데 실제로 고유 관세는 유지하는 척은 계속 할 거예요. 그거는 포기 못하는 척을 하지만 실세 알맹이는 20%를 낮출 거냐 50%를 낮출 거냐를 저희가 이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30-40% 이상으로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왜냐면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도 중국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 그렇죠. 이제 뭐 유리할 건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비트윈 더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좋아지는 쪽으로 안 좋다가 좋아지는 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솔깃한데요. 기대가 되는 소식입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좀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실속이 생길 수 견제도 있는. 하면서 외교적 보이콧하고 그래도 이제 지지자들한테 그거 보여주면서 반대로 또 이제 인플레이션 낮춰야 되니까 게다가 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에서 어쨌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늘 나왔던 것도 3월달까지 테이퍼링 끝낸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아까 얘기해 주셨던 PPI가 이번 주 목요일 나오는데 이게 더 이상 안 올라가? 그럼 이거는 3개월, 6개월 있다가 미국의 CPI로 연결되고 그리고 테이퍼링도 그렇고 관세도 이렇게 돼. 이러면은 인플레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드네요. 내년 초까지.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공급망까지 조금씩 이렇게 완화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이거는 좀 되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핵심 내용들 앞에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래도 중국 증시 얘기를 조금만 짧게 네네. 저 시간이 허락된다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펼쳐놓은 거는 그러니까 중국 본토 증시라고 얘기하는 상해 심천하고 홍콩 쪽하고 EPS 추이입니다. 예상 EPS 추이고요.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건 본토. 그러니까 뭐 제가 어디 나와서 본토 했더니 중국 증시를 왜 본토라고 그러냐. 중국 본토라고 하든지 A주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아무튼 여기 본토 중국 사람이냐? 네네 뭐 그래서 저는 한국인인데 중국 본토죠. 상해 신천이고요. 밑에 홍콩 그리고 빵 터졌어. 그래서 잠시 빵 터졌습니다. 네네. 신천하고 뭐 이제 보여드린 건데 홍콩이 뭐 처참하잖아요. 그래서 4년째 빠졌고 최근에 이제 그 상당히 많이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뭘 설명하냐면 상해 심천의 시가총액의 70%는 2차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은 70%가 서비스업으로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부동산, 빅테크,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계속 지연되고 있는 어려운 서비스업 이런 게 많다 보니 공포감을 느끼는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더 깎아먹은 것도 있고 또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규제 대상들이 주로 B2C 위주로 해서 홍콩에 많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추정치가 떨어지고 반대로 본토는 위로 올라가 있죠. 제가 요거를 극단적으로 보여드렸고 중국의 대출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대출인데요. 이 보시면 중국의 금융기관의 산업별 중장기 대출 증가율이고 9월 달까지 증가율 보여드린 거에서 위에 26%라고 되어 있는 게 중국의 제조업, 신재생, 테크, 화학, 철강 같은 중후장대까지 나가 있는 대출 증가율이 26%라는 건데 제가 이것도 업계 들어와서 중국의 제조업으로 나간 대출이 26%였던 거는 2004년과 2005년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중국이 대출이 이 정도로 많이 갔고요. 전체 대출 증가율이 9%, 10%였으니까 거의 두세 배 가까이 나간 거고 밑으로 떨어진 8%라고 돼 있는 거는 물론 당연히 여기에 부동산
그리고 리오프닝이 늦어지고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수요 문제로 떨어진 거죠. 대출이 이렇게 갔다는 건 중국 정부 의도는 지금 키우고 쪽이 제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 전략은 미국을 따라가는 뭐 단순한 서비스업 고도화라든지 플랫폼 인터넷 이런 거 해봤자 더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지금 바꾸려고 규제하는 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돈이 가는 쪽은 뭐 너희들이 생산 제한이나 여러 가지 탈탄소를 한다고 가정하면 신재생 대출은 무조건 저리로 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지준율 인하를 하게 되면 사실 나가는 돈의 상당 부분은 내년에도 신재생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주도주는 사실 내년에도 이 돈이 가서 내년에 투자 계속 나올 수 있는 신재생 테크 그리고 이것들이 좀 많이 있는 본토 증시, 중국 본토 증시. 그래서 제조 비중이 아까 70%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해 심천 시장을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국에서 제일 밀고 있는 그 지수가 CSI 300 지수 같은 그 대표적인 코스피 200 같은 본토 이 상해 심천 쪽에 300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주도주 역할을 내년에 중국에서 하는 역할이 여전히 그 소부장 쪽에 이제 테크, 반도체, 배터리, 또 바이오테크 같은 이런 쪽이라 보고 있는데 보시는 이 그림은 중국의 초록색 선이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크레딧 환경을 보여주는 거고 이게 내려오면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환경 속에서 금리가 높지 않고 이럴 때 당연히 기술주나 성장주가 좋게 되는데 거래대금이 3대 성장 테마인 중국의 뭐 배터리 CATL이죠. 그리고 CRO 바이오테크 쪽이나 반도체 쪽 중국의 그런 소부장 기업들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내년에 중국은 저는 금리가 많이 못 올라갈 걸로 봅니다. 올해도 사실은 3월 고점 이후로 중국 장기 금리는 계속 빠졌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팬데믹을 먼저 겪고 부양을 너무 안 했던 요인도 있고 소비가 부진했던 것도 있는데 저는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나라들이 꽤 있을 거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중국 그 금리가 공급 요인이 인플레이션 완화되면 저는 금리가 많이 못 오를 걸로 중국을 보다 보니까 보고 있고요. 내년에 저는 중국이 이런 저희 경기 민감주들이나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쪽보다는 기술주나 성장주가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돈이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가고 있는 중국의 신재생 쪽이나 테크 그리고 그게 조금 관심이 없으시다면 제가 종목표도 좀 갖고 왔습니다만 중국의 3대 테마라고 해서 내년에 이제 뭐 그린 에너지 쪽 당연히 보고 테크나 소부장 기업들 근데 이거를 그냥 저희는 그 테크를 투자하시려고 그러면 어차피 개별 업체들의 경쟁력이 저희 뭐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쟁력은 없기 때문에 모여서 여기다 계속 돈을 계속 인젝션 시키겠다는 거니까 상하이에 이제 과창판 지수라고 있습니다. 스타 50 지수라고 있는데요. 항상 저는 그거 그냥 계속 사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모아가는 느낌. 네, 계속 모아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국내에도 ETF나 이제 펀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과창판은 어떤 느낌이냐면 시진핑의 자존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9년 6월에 만들었고 아시는 중국의 뭐 그런 장비 업체라든지 SMIC 같은 이제 그런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들이나 모아놨죠. 그리고 계속 이쪽으로 리스팅을 시킬 거니까 돈을 이쪽으로 몰아갈 거고요. 테크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테크 플러스 당연히 탈탄소를 묶어서 투자해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쪽이면 홍콩을 통해서 보통 전기차나 배터리로 투자를 많이 하시죠. CATL을 직접 투자하기가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M사의 뭐 ETF나 뭐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그것도 좋은데 사실 올해 좀 많이 좋았고 내년의 경우는 사실은 그런 포트를 참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중국의 화학업체나 철강이나 이런 업체 1등 기업들도 항상 좋아하고요. 그리고 구경제 쪽도 저는 구조조정이 많이 끝났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또 반대로 내년에는 이제 투자가 나오는 수소 쪽, ESS 쪽, 또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1위 업체를 잘 묶으면 상당히 좋은 투자를 이제 CATL이나 이런 걸 묶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아직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일부 전기차 관련 인덱스와 아까 말씀드린 상해 과창판 같은 지수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조금 이제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런 중국의 뭐 수소 1위 업체들이나 반도체 장비 업체나 또 중국의 소위 말해 화학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도 좀 관심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종목도 저희가 이제 추천을 커버하는 것들 말씀드리고 있고 지수로서는 그러니까 중국 본토 증시 위주로 좀 권고를 좀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신재생이랑 테크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두 가지는 박아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비참하게 빠진 홍콩 시장이 분명히 추정치가 오르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오를 거고요. 빈집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수급이 많이 비어있는 쪽이 홍콩이 많아요. 빅테크도 지금 뭐 오늘도 알리바바가 15%인가 올랐습니다. 이게 뭐 거의 중소형주도 아니었었는데 이렇게까지 폭락한 이후에 신저점, 그러니까 레코드 로우까지 떨어진 다음에 오늘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빅테크나 중국의 소비재를 무조건 중국의 주도주로 보실 필요는 이제 없다. 이게 생각 같습니다. 일단은 규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빅테크 업체들이 상당히 고마진이나 여러 가지 자본을 점하고 이런 걸 중국 정부가 계속 막는 단계로 가다 보니까 공동부유 정책인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규제를 새로 입법을 하면서 힘들었고 내년에는 규제를 좀 쉴 겁니다. 쉰다기보다는 모니터링을 하니까 이럴 땐 주가는 오를 수 있는데 EPS 증가율이나 어떤 수익성을 정말 얘네들이 그 10년 전부터 계속 잘하던 텐센트의 게임이나 위챗이나 기존의 이제 어떤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나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여전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비가 내년 2분기 정도 돼야 중국 소비가 회복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나 플랫폼 업체나 홍콩의 항생테크 지수나 이런 소위 말해 옛날에 주가 빠지면 중국에서는 꼭 저희가 소비재나 이제 플랫폼을 많이 사셨는데 무조건 그렇게 보시지 말고 꼭 공격적으로 안 사셔도 100이라는 중국 투자를 하시면 이제는 70%를 본토로 좀 담으시고 홍콩이나 이런 쪽은 이제 오를 때 계속 줄이는 기회로 좀 삼으시면서 홍콩은 이제 저는 개별적으로 그냥 종목을 하시는 게 맞다고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신다면 네네. 그리고 지수를 하시던 테마나 업종을 하시더라도 본토를 보시는 게 정책의 좀 순방향이기도 하고 돈의 흐름이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한 3년 정도는 생태계를 이 하드웨어 쪽이나 테크나 이런 신재생 쪽으로 몰고 가는 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많은 그 불확실성으로 고통을 주고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시지만 중국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키우겠다는 쪽은 노골적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몰고 가는 어떤 변수가 거의 없어요. 그럴 때는 엣지를 좀 낸다는 측면에서 해외 주식이 지금 거의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조금 담는 기회로 내년에 보신다면 이런 정책의 노골적인 방향성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가격보다 우선시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서 중국 주식 쪽에서 좀 그런 부분이 주도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정표랑 가이드라인을 워낙 지금 촘촘하게 잘 알려주셔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관심 있으시다면 해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변수는 그렇게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좀 이런 이벤트는 그래도 끝까지 좀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다라고 할 부분도 오늘 있나요? 다 커버를 웬만하면 다 해주셨는데 거의 다 하나 하시긴 안 하셨죠, 하신 네. 게 안 해주신 게 위안화. 예, 위안화. 네, 위안화 얘기 좀 드리면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초록색 선이 미중 금리 차고요. 스프레드죠. 그리고 위안화는 이제 그 회색 선입니다. 영내 위안화 환율, 역의 위안화 환율 두 가지가 있는데 보시는 환율이 내려가면 회색 선이 내려간 게 강세고요. 올라가면 약세입니다. 제가 2018년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 놓은 게 뭐냐면 그 미중 관계에서 아까 제가 관세 인하를 베팅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 인하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만약에 현 단계에서 올해도 사실은 되게 강세였거든요. 위안화가. 근데 제가 중국 정부라면 아직도 정책 의지가 좀 반영되는 환율이기 때문에 조금 약세로 만들고 싶은 구간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위안화는 현재 달러 대비 6.35 위안에서 6.40 위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반기 하고 있는데 약세 압력이 큰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2년 동안 중국으로 막대하게 들어온 무역 수지 흑자가 정점을 지나고 있고 또 자본이나 주식 채권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잠깐. 근데 그 관세가 만약에 이번에 의도대로 인하가 혹시 된다면 2018년에 제가 화살표를 해놨습니다만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관세를 때리면서 3%였던 관세가 21%까지 올라갈 때 중국의 대응 방법은 평가절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간으로 7% 가까이 절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중국이 상반기에 어차피 대출도 풀 거고 이제 수출이 피크를 지나서 이제 내수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위안화를 조금 그 수출의 어느 정도 유지를 위해서든 조금 부담 때문에 절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중 관계 협력 부분이 무역에서 생긴다면 일단 1분기에 위안화가 안정이 될 수는 있다고 보고요. 내년에 제가 연간으로 보면은 위안화에 대해서는 상저하고 그러니까 강세 쪽에서 보면 하반기가 좀 더 강세 압력이 있고 전체적으로 위안화는
과거의 사이클로 보시던 위안화가 이쯤 되면은 평가 절하되기 시작할 거야라는 사이클을 보시지 말고 금융시장 개방이 너무 미진했던 나라가 이제 개방을 엄청 푸시에 의해서 할 거기 때문에 위안화의 강세 쪽의 레벨이 이제 계속 내려온다.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계단형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 쪽에서 조금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는 기말 환율은 6.2위안까지 평가 절하를 보고 있고 상반기는 아무래도 조금 절하 압력이 있거나 혹은 지금보다 강세로 가기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고 대신 하반기쯤에는 경기가 상저하고로 가고 근본적으로 신흥국에서 제가 보기에 중국 채권이나 주식만큼의 금리 차나 전체적인 메리트를 가진 그 지역이 한국이나 어떤 인도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또다시 자본이 좀 유입될 수 있는 본토 기준입니다. 그래서 위안화는 조금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변수로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네, 크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올해 뭐 모르긴 해도 네.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서 그렇죠. 위안화 강세 요인도 있잖아. 밖으로 네네. 이제 달러로 환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네. 그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위안화가 지금 그 근래에 들어서 거의 신저가 수준이에요. 네, 좀 맞습니다. 강세를 네.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게 급하게 약세로 바뀌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 밴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뭔가 한 단계 레벨 다운 된 것 같다는 네네. 느낌. 그리고 원유안의 환율도 밴드가 바뀐 것 같아요. 원유안이 150, 160, 원유안이 150, 160이었었는데 지금은 중국으로 나간 한국 유학생들 등골 휘는 단계죠. 180, 185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위안화가 더 강세가 됐다는 강세였던 얘기네.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모든 신흥국 통화 대비 위안화가 계속 강세예요. 신흥국은 악하니까. 네, 약하죠. 근데 신흥국이 대단히 강세로 갈까요? 저는 사실은 물론 쉽지 이제 않죠. 달러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저는 신흥국의 펀더멘탈이 전반적으로 양극화하거나 좀 시차를 두고 서로 회복되는 거지 거의 뭐 비중국권 그리고 중국 거의 이제 뭐 거의 서로 간의 시장이나 어떤 수급을 빨아가는 그런 힘들이 굉장히 중국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홍콩이나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은 계속 수급적으로 어려울 거고요. 그거를 글로벌 투자자들이 줄여서 계속 본토에 가서 CATL을 사고 본토의 테크 기업들을 사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막연히 이제 중국 본토 좋게 본다기보다는 실제로 올해 중국 본토는 크게 나쁘진 않았고요. 이제 홍콩이나 이런 쪽이 좀 비참한 부분이 내년에 좀 돌림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계속 미국에서 이제 홍콩으로 상장을 할 거고 홍콩에서 본토로 돈들이 갈 거기 때문에 이제 노골적으로 가는 쪽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 본토의 경우는 크게 수급적으로 신흥국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만큼 걱정할 지역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원유안이 얼마나 또 이제 계속 벌어질지 좁아질지인데 일단 상반기는 저는 위안화의 일방적인 원화 대비 강세는 좀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80 밑으로 다시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원유안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 업체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네요. 좋은 나쁘지 거네요. 않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내년에 이제 저희 그 하우스에 훌륭한 뭐 화학 담당한 윤재성 연구원이나 저희 이제 그 철강이나 이제 국내 기존의 구 전통 에너지 소재를 보는 전통 산업들과 콜라보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저는 중국의 올해 요소 사태나 마그네슘 이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탈탄소하는 의지나 탈탄소가 불러올 그런 변화에 대해서 아직 많이 시장에 인지를 못하고 있고 꼭 인플레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중국이 10년 만에 지금 전기료가 오르고 있고 석탄을 안 씀으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 나오는 가격들이 올라감으로써 그와 경쟁해왔던 그 정유화학, 조선 뭐 이런 쪽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제값을 받고 경쟁력이 우리가 더 생기고 왜냐면 우리는 가격적인 부분만 빼면은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그 어떤 가성비가 좋았었는데 중국이 그 염가로 모든 거를 다 망가뜨렸던 것들에서 고생을 했던 게 지난 10년의 세월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에 1분기에 그 생산자 물가가 내려갈 때 에너지 소재 업체들이 좀 힘을 못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내 포스코나 롯데 화학 같은 기업들도 2분기 넘어서 이제 공급적인 측면이 중국이 계속 제한을 받으면서 새로운 사이클이 좀 열릴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좀 더 이제 자료를 입증을 한번 기회가 되면 국내 얘기와 함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저는 큰 변수로 중국의 전기료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못 봤던 게 하나가 중국이 전기료 오른 걸 못 봤고 인건비를 전기료로 커버했죠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물건을 싸게 해줬었는데 그때 이제 저 초대해 주셔서 여의도 그 관련 애널리스트 불렀을 때도 이제 전기료나 이런 얘기 좀 드렸던 이유가 사실 중국 쪽이 이제 계속 그 전기료를 올려서 신재생 투자 강요하고 계속 에너지 집약 산업을 계속 괴롭힐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원유한 환율도 계속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유리하거나 혹은 가격 경쟁력을 계속 우리가 가져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경제 쪽이 저는 더 속편해 보이고 배터리나 반도체는 계속 중국과 수국 간의 롱숏 싸움도 좀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중국 그 고생했던 산업들이 편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주는 그런 어떤 그 인사이트를까지 연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못 하신 말씀 혹시 없으실까요? 대체로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아까 네. 부동산이니 뭐니 사실 계속 업데이트 드릴 것 같아요. 결국에 근데 큰 방향은 네. 중국이 이 어떤 여러 가지 헝다 이슈 이런 것도 자초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있었고 그게 되돌림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금 순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나쁘게 최악으로 보는 상황일 때가 보통 투자 기회를 좀 제공은 했었고 국내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내 입장에서 중국 모멘텀은 지금이 최악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 좀 유심히 째려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중국 주식 투자는 중국 본토 주시장을 좀 주목을 계속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요약까지 깔끔하게 아주 오늘 길잡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2부 이 시간은요,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주식 파트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